자, 그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이 이제 면공업입니다. 면공업. 이게 이제 영국의 어떻게 보면 요 시기에 가장 주력 수출 상품이었는데 어 그 이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고급 면 직물은 인도에서 나왔어요. 그 뭐 거기도 영국 식민지 당시에 이제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는 면직물이 가장 고급 면직물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영국 내에서 면화를 가지고 대량으로 면직물과 면사를 생산하는 어떤 공업 시스템, 면 공업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어떤 기술적 발전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방적기가 있고, 방직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적기는 쉽게 말하면, 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방직은, 천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화라는 그 식물에서 이 솜뭉텅이 같은 걸 얻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에 그 씨앗도 있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솜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거를 일일이 펴서 하나씩 한 올 한 올씩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실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을 만들면 옷감이라는 게, 우리가 여러분들 면 티셔츠 생각을 해보면 실이 이렇게 그 가로 세로로 이렇게 물려 있죠. 이렇게 물려 있다 보면 이제 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천을 짜는 거, 그 천을 짜는 거를 이제 방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면, 목화에서 실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실을 만드는 과정이 방적, 그리고 실을 만들어서 실을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게 방직,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옷감을 이제 재단을 해서 옷을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기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됐죠. 수공업으로 했어야 됐죠. 그렇게 되면 생산량이 많지 않고 생산을 하는데 투입되는 노동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일일이 만들다 보니까 표준화가 잘 안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혁명 시기에 오면서 기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수동 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니 방적기라든지, 아니면 수력으로, 물의 힘으로 자동으로 방적을 할 수 있는, 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수력 방정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면실을 제대로 뽑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뮬 방적기, 이 제니 방적기와 수력 방적기의 장점을 이렇게 혼합한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을 만드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좋아지면서 실을 잘 만들게 되니까 이제 옷감도 빨리 짜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역직기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동력을 이용을 해서 이 실을 그러니까 이제 옷감을 짜는 기계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 기존의 사람의 수공업으로 만들어지던 옷감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기계의 힘을 빌려서 대량 생산, 많은 적은 노동력을 투입하고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라도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는 것이죠. 그것이 기술 발전을 통한 어떤 공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가능하는 측면에 있어서가 중요한 게, 에너지를 동력으로 바꾸어서 그 동력을 이용해서 기계들을 움직이거나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한 거는 증기기관이죠. 증기기관이 뭐 기존에도 있었지만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낮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들이 원래는 이 사람도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숙련공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증기기관의 어떤 효율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이 와트의 기술력을 알아본
사업 투자자 볼튼이라는 사람이 자본을 더해주면서 1776년에 제대로 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은 그 응축기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증기기관하고는 다르게 엄청난 효율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동력원을 만들어냈고, 그 동력원을 바탕으로 뒤에서 얘기할 기차를 만들게 되고 기계를 돌리게 되고, 이 사람이나 동물의 힘으로 움직여야 됐던 것들을 기계의 힘으로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 동력원의 발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증기기관이 이제 발명이 돼서 이걸 보급하고 보편화하는 과정 속에서 뭘 하게 되냐면,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케팅 기법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제임스 와트는 엔지니어였고 볼트는 사업가였어요. 사업가여서 기존의 증기기관이나 말을 이용을 해서 생산을 했던 어떤 효율성이 요 정도였다면, 증기기관을 사세요. 증기기관을 사서 만약에 효율성이나 그 어떤 퍼포먼스가 증대되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로열티를 증기기관의 설치 대가로서 받아가는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일단 먼저 지어주고 증기기관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생산되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거기에 거기에서 생성되는 어떤 이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받아가는 어떤 마케팅 판매 기법들이 도입이 돼서 이 증기기관이 확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편화돼 가지고 산업의 동력으로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발전시키는데 산업의 동력으로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석탄을 태워가지고 물을 끓여서 그 힘으로 이런 큰 톱니를 돌리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 게 이제 제니 방적기고, 요게 수력 발전기, 그리고 이게 이 앞에 나왔던 뮬, 발음이 헷갈리는 뮬이 아마 당나귀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그 장점을 혼합한 그러한 방적기,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수공업에서 우리가 중세 때 공부했던 길드의 수공업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공장만 이렇게 발달을 했느냐? 운송수단도 이 시기에 발달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 새로운 도로가 깔립니다. 영국 내에. 뭐, 그걸 이제 턴파이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유료 도로가 깔리면서 굉장히 양질의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여러분들도 이 도로의 포장 상태가 결국에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효율이나 그 어떤 시간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불퉁불퉁한 자갈로 된 도로보다 고속도로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영국 내에서 이제 턴파이크라는 유료 도로가 도입이 돼서 뭐 역마차들이 등장을 하고 육상교통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국이 여러 가지 물자들을 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활용하느냐, 하천을 운하를 만들어서 운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유명한 게 맨체스터와 리버풀을 연결하는 운하의 계통인데, 이거거든요. 리버풀이 이 항구 도시고, 맨체스터는 내륙에 있는 공업 도시인데, 원래 이 도시는 이런 관계였어요. 이 리버풀 항에 화물을 내리면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맨체스터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뭐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죠. 맨체스터에서 생산된 면직물이나 모직물을 리버풀 항으로 옮겨서 여기서 이제 수출하는 뭐 그런 단계였는데, 이 맨체스터 사람들이 이 머지강에서부터 맨체스터까지 운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리버풀 항에 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하를 따라서 맨체스터까지 직접 오게 되고, 여기서 맨체스터에서 생산된 직물들을 바로 배에 실어서
옮기는. 그래서 이 맨체스터와 리버풀의 어떤 도시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것이 이 지역의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역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리버풀에 있는 대표적인 축구팀 리버풀 FC랑 맨체스터 지역의 가장 유명한 축구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간의 라이벌 관계가 그냥 괜히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맨체스터와 리버풀이란 도시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같은 맨체스터를 연고로 하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맨체스터 시티에 보면 유니폼 그 엠블럼이라고 하죠. 구단 엠블럼에 보면 그 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유가 이 맨체스터 리버풀 운하를 오고 가는 선박을 상징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도로를 이용하기도 하고 운하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이런 증기기관을 활용한 철도의 발전도 주지할 사실입니다. 1830년에 리버풀과 맨체스터 간의 이 50km 구간을 약 22km라고 하면 정말 느린 속도죠.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요즘에 뭐 자동차들 뭐 생각해보면 도심에서 50km, 60km 이렇게 달리고 고속도로에서 110km 이렇게 달리는데 아니 KTX 같은 기차 생각해보세요. 거의 시속 300km로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시속 약 22km로 달린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 1830년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1830년에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달리는 말보다 빠른, 그리고 말은 지치면 쉬어야 되고 뭐 하지만 이 기차는 증기기관에 석탄만 제대로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말과 다르게 이 철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객차를 연결을 해서 엄청난 양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수송 능력에 있어서의 획기적 증가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증기기관이 개발되고 뭐 여러가지 토목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도로를 만들고 운하를 만들고 그리고 철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사회의 어떤 간접 인프라, 사회 인프라가 발전하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국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은 리버풀과 맨체스터를 연결하는 철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뭐 그것을 통해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력의 공급도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예요. 노동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사람의 노동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노동력이 많이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영국이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측면인데, 영국의 인구 증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뭐 결혼의 연령도 하락을 했고, 뭐 이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분위기나 사회적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면서 영국 내에 출산율이 올라가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것이 결국에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니까 노동력이 많아지게 되고, 그것이 공장이나 도시로 몰리면서 그 도시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모두 다 파라다이스 같은 그림을 그렸던 것은 아니에요. 이 시기에 산업혁명 시기에 사람의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을 얘기를 할 때 보면 뭐 한 70까지는 안 되나? 뭐 한 60세 뭐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이 시기에 영국 농촌의 사람의 기대 수명이 43세였는데 대도시의 기대 수명이 32세. 특히
앞서 얘기한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같은 곳의 기대 수명은 26세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는 거죠. 일하다가. 어떤 환경에서 낯선 공장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질병에 시달리다가. 그러니까 뭐 위생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약했고 빈민이기 때문에 식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고 뭐 노동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지금 월화수목금 거기에다가 이제 주 4일제 뭐 이런 논의도 시작되지만 이때는 그런 주 4일제 주 5일제가 아니었죠. 그리고 8시간 노동 뭐 주 52시간 노동 그게 아니죠. 일주일에 뭐 100시간도 일해야 되는. 그리고 어떤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각지대가 컸기 때문에 노동권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아동에 대한 노동 착취 이런 것들이 빈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노동자들의 어떤 결사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노동종합, 라보 유니언 같은 것들을 만드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랑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는 어떤 기조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물론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아동이나 여성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뭐 20시간 하루에 뭐 20시간 뭐 일주일에 100시간씩 그 노동자의 어떤 노동력을 빼먹는 그런 악덕 자본주나 뭐 악덕 기업이나 악덕 국가가 있진 않지만 이 노동자의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노동조합들이 나타나고 그런 투쟁의 과정 속에서 이 노동권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고 오늘날 뭐 지금의 뭐 워라벨을 이야기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기를 나타내는 뭐 도시의 꿀뚝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의 공업도시들의 모습 그리고 여기도 이 그림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여기 이렇게 모자 쓰고 양복 입고 있는 사람은 자본주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이거나 어린이. 왜 어린이나 여성을 썼냐? 몸집이 작기 때문에 이런데 기계 밑에 들어가가지고 작업하기 편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영화 설국열차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착취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요. 자본 공급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경제 이론에서 공부를 할 때 생산 요소로서 항상 얘기되는 게 노동과 자본인데 자본 공급에 있어서도 영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강점이 있었어요. 뭐 중앙은행이긴 하지만 민간은행이기도 했던 이제 잉글랜드 은행이 이 민간은행이거든. 그렇지만 발권은행으로서 무기명 어음에 대한 발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지폐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잉글랜드 은행은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어음을 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을 했죠. 발권 업무를 수행을 했고, 그리고 이 로스차일드는 들어봤을 거예요. 대단한 전 세계 부의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대가문이죠. 대금융 가문인데 이런 로스차일드나 베어링 같은 가문들이 운영을 하는 프라이빗 뱅크들이 있어가지고 한어음에 대한 할인이라든지 주식 발행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어떤 그 스위프트망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역의 기업가들이나 자본가들의 도움이 됐던 거는 각 지역의 지역 농협이나 신협이나 이런 것들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지방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 사업가들하고 만나는 접점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이제 영국의 시스템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은행과 중앙은행 그리고 개인은행 이것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쉽게 말하면 금융기관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그 연계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 여기서 말하는
최후의 대부자로서 금융 안정망을 제공했다는 것이 잉글랜드 은행이 개인은행 혹은 지역은행에게 이제 돈을 꺼주고 그걸 통해서 개인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큰 어떤 준비금을 마련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기도 하고 대출을 하기도 하고 영업을 하기도 하는 그런 업무 간의 연계 네트워크가 구축이 됐고 이걸 통해서 사업 자금에 대한 어떤 자본 투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금융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성공 요인들이 있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들은 기본적으로 영국이 석유는 안 나는 나라죠. 석유도 나네요. 저기 바다에, 북해에. 그렇지만 석탄 매장량이 많았어요. 뭐 지금은 아마 뭐 생산성 때문에 영국에서 석탄을 캐거나 하지는 않을 텐데 이 시기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에 양질의 석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값싼 어떤 에너지원을 통해서 실제로 요 석탄이란 에너지원과 이 석탄을 떼어서 사용할 수 있는 증기기관이 만나서 굉장한 어떤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동력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은 그 이전 시기부터 해상에 대한 패권을 잡음으로 인해서 해외에 있는 바다 건너에 있는 특히 대표적으로 인도 그리고 신대륙에 있는 그런 많은 식민지를 통해서 해외 무역을 할 수 있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이 영국 내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자들을 식민지로 수출을 하고 거기서 식민지에서 또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떤 그 강대국으로 세계 패권 국가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근거 기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 되었고, 오늘날의 세계의 공장은 중국이죠. 그렇지만 이 시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때는 영국이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은 결국에는 우리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야기하는 국제 분업을 통해서 서로가 각자 잘하는 거 하는 거 뭐 그거 있죠. 그 이론 있죠. 그리고 아마 이런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국제경제학이나 국제무역 이론과 관련된 수업에서 충분히 배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제 분업, 그리고 리카르도가 주장하는 비교 우위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각자의 이익에 충실하는 활동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복리가 증진되는 그런 자유무역의 이론이 흐름을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혁명이 결국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이번 수업에서 혁명을 바라보았는데 첫 번째는 시민혁명이었고 그래서 정치 체계의 변화와 사회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나게 됐고 또 두 번째 혁명은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생산을 하는 어떤 기술 혁신, 그리고 노동 착취를 통한 어떤 소량 생산에서 대량 생산으로 가는 자본주의적 변화도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하게 사람들이 간의 수공업에 의해서 당장 자신들이 쓰기 위한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다량 생산이 가능하고 자본이 마구마구 투입되어서 엄청난 양의 물자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잉여 제품이 나오는 것이고 그 잉여 제품을 통해서 전 세계가 이어진 세계화, 수출, 수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어떤 발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산업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뭐 길드가 있었고 뭐
뭐 한자 동맹이 있었고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어떤 뭐 생산량이나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미미했어요.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면 티셔츠 하나 만드는 거를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한 장, 두 장, 세 장 만들 수 있었던 거를 이제는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장, 수백 장, 수천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 구조가 됐고, 그거를 국내에서만 만든 사람들끼리 쓴다? 그게 아니죠. 물건이 남아도니까 그걸 갖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갖다 팔 시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국제 무역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인,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산업혁명 이후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혁명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가 두 가지 혁명을 이야기를 했고, 이 두 가지 혁명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기존과 다른 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점에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국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이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영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산업혁명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산업혁명 시기 이후에 이제 그런 본격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국제무역이 제대로 된 국제무역이 이제 더 서서히 등장을 합니다. 이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하는 국제무역은 기존의 중세에 뭐 상인들이 몇 년에 걸쳐서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고 캐러반을 타고 낙타를 타고 5년 6년 걸려서 뭐 당나라나 뭐 중동을 지나서 초원으로 다니고 사막으로 다니고 그런 세계 무역 그런 국제 무역이 아니라 대량 생산된 물자를 판매하고 하는 진짜 진정한 의미의 국제 무역이 산업혁명 소위 말하는 공업화와 근대화 이후에 등장하게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국제 무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